그 김순 선생님 이번에 떠도는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동인문학상, 그 다음에 노건님 문학상, 그 다음에 김정한 요산문학상 세 상을 석권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중앙아시아를 여행하시면 한 번쯤은 다 이야기를 스토리를 조금 들어봐가지고 많이 익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중앙아시아를 다녀오면서 그런 어떤 그 연해주에서 강제이주 당한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작가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소설을 한번 쓰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질 소재인데 김순 선생님이 이것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떠도는 땅은 1937년도에 연해주에서 우리 그 조선족들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 사건을 소설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가리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너무나 스산하고 황당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속절없다. 속절없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속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저희는 이제 갑자기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며칠 전에 적어도 한 달 뭐 이렇게 되는 한 2, 3일 전에 통보가 오고 2, 3일 전에 그야말로 뭘 가져가야지 허둥지둥 하는 사이에 기차를 타야 되는 그런 사건 속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 이 소설에 대해서 그 김순 스님하고 제가 토론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일단 그 중요한 거를 이렇게 적어 왔는데 일단 이 선생님이 이 소설의 소재를 가지고 소설화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네. 동기는 단순한데요. 좀 이렇게 뭐 거창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소설을 기획한 것은 아니고 제가 위안부에 대한 소설들도 한명이라는 소설 썼는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저에게 온 이야기 소재였거든요. 그때 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소설을 쓸 수 있으면 쓰고 싶다. 그리고 또 강제이주 열차에 태워진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 있으면 쓰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 분들의 공통점이 이유를 모른 채 이제 어쨌든 그 본인이 있던 자리에서 뿌리 뽑혀서 어딘가로 보내진 사람들, 그리고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왜곡되어버린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 있어서 쓰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에선가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역사의식이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남달리 깊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그 소설을 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하지 못했었고, 저에게 온 것 같아요. 그 강제 이주 열차라는 그러니까, 공간에. 선생님이 그러면은 강제 이주를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가 언제예요?
그게 접한 거는 몇 년 전이지. 제가 30대 후반 아니 30대 초. 후반인데 네. 일단 선생님이 그 네. 중앙아시아를 네. 갔을 때 아니면 연해주를 갔을 때 전혀 러시아는 못 가봤어요. 러시아는 네. 못 가보고 연해주는 가봤어요? 아니요. 대단하신 작가네요. 그러니까 그 자료만 보고 그럼 어떻게 접했어요? 우선 그 열차 칸 예. 그 공간에서 저는 소설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공간, 폐쇄된 동굴 같은 공간에서 시작을. 아니 근데 네. 그 선생님의 소설의 그 네. 텍스트 시간은 네. 그 연해주에서 태워진 시간, 네. 기차를 태워진 그 시간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하지만, 선생님이 네. 이 이야기를 딱 접해서 네. 일단 선생님 그 소지를 보고 이거를 네. 소설화하고 싶다. 네. 그럴 때가 언제 30대가 아니라 언제 뭐 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고 언제 그런 생각이 알고 들었어. 있었어요. 그 이야기 자체는 알고 예,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예. 그냥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이야기 자체가 네. 이야기 자체가 몽땅 선생님 네. 가슴으로 왔답니다. 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그 강제 이주 네. 중앙아시아를 갔을 때 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 우리가 정말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굉장히 민족의 아픔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네. 그런데도 특히 저도 이 강제 이주 사건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히틀러 나치가 했던 행위와 거의 맞먹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또 김순 선생님이 한명이라고 하는 위안부 소설을 썼지만 위안부 소설보다도 어쩌면 더 심한 완전히 정말 그것도 시베리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오늘의 날씨가 바로 시베리아의 보통 날씨예요. 보통 날씨고 시베리아에서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마이너스 3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날씨에 연해주에서 기차를 태웠다라는 사실은 정말 이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그렇게 그것도 또 화물칸에 태우고 한 달 동안 17만 명이 그렇게 이주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지금 우리가 또 이제 그 위안부 사건이 어저께도 뉴스에 나왔지만은 위안부 사건이 큰 사건 어떤 역사적인 일본 제국지하의 큰 사건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도 어쩌면 더 큰 사건이 어쩌면은 그 강제 이주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처음으로 김순 작가가 쓴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작가들이 이 소재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감히 건드릴 수 없었는데 그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소재화해서 작품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소설을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 굉장히 좀 궁금해서 이제 쓰는데 선생님의 이제 텍스트 시간을 보면은 기차를 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리기까지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작가는 이거 너무 단순한 구조가 아니냐 이런 소리를 했지만 그 속에 27명의 그 삶이 다 녹아져 있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연해주의 한 동네에서 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사실 1937년도면은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저는 한 동네가 그냥 몽창 이렇게 왔는 것 줄 알았더니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가 조선 말에서 이주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느 동네에 가서 또 있다가 거기서 또 딴 동네로 굉장히 여러 군데 이주를 해가지고 결국 연해주에 있다가 이렇게 온 이야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자료들은 어디서 어떻게 보았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인간에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어쨌든 영웅 서사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보통의 인간, 그냥 희노애락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관심이 가고 그리고 감정 교류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영웅들보다는. 네. 그래서 그 열차에 태워진 한 명 한 명하고 이제 제가 교감하듯이 소설을 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네. 예, 그걸 알려면 역사 공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또 한 개인, 그냥 평범한 한 개인도 역사 속에 어쨌든 존재하는 거니까 역사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걸 아주 심하게 또 받는, 원하지 않아도 받는 또 사람들이 있고 그 강제 이주 열차 칸 그 공간 안에서 시작은 했지만 그 열차에 태워진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태워지기까지의 모든 네, 삶이 네.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 배경 지식으로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들이 연해주에 와서 살게 됐는지, 한국인이, 그러니까 조선인이 그러면 언제부터 연해주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그 공부가 필요하다 보니까 자료들을 또 찾게 되고 그리고 그곳이 러시아잖아요. 네. 그리고 혁명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역사 공부를 그냥 저 나름대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자료가 또 자료를 불러다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이거는 그 어떤 27명의 개인 에피소드를 그린 거지만 그 속에는 강제 이주라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천착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와서 왜 우리 그 조선족이 그렇게 강제 이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 제국주의와의 관계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붙어서 사는 우리 민족의 어떤 스파이 같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농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서 역사 공부도 참 많이 했구나. 그리고 그 개인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게 나오는 한 명 한 명의 개인사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이렇게 21명이 다 드러나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쓰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어떤 일을 당했다 그러면 굉장히 분함과 정말 억울함과 그리고 그 어떤 서름 이런 것이 주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분함도 보이지 않고 물론 이제 그 개인사를 얘기하면서 뭐 남편이 장사하러 갔는데 기다리라 그랬는데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속아서 이제 온 사람들 얘기도 있고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기 있지만은 직접적인 감정은 거의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신기하다. 굉장히 이렇게 감정 조절을 이렇게 작가가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또 중요한 배경은 그 기차 안에서의 정서가 그 작품 속에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 정서가 굉장히 뭐 촛불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어린 아이에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우리가 기차를 타고 있는 느낌
어떤 정서를 굉장히 잘 녹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오랜 동안 자료를 찾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김순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떤 개인사를 자기 개인의 감정과 교감하면서 썼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그 에피소드가 그려진 것이 굉장히 그 장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그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역사적인 배경도 탄탄하게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거기는 또 러시아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얘기도 또 밑바탕에 깔고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잘 어우러서 나타난 소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일단은 그러니까 광주 이주 당하기 전까지 역사도 있고, 당하고 이제 그 기차에서 내린 중앙아시아에서 삶도 있는데, 그 딱 기차칸에서의 그 이야기를 끌어내는 어떤 그런 거는 어디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네, 예. 취향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희곡적인 글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떤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제 그런 글쓰기를 할 때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정착하는 과정도 그 소설을 쓰면서 함께 썼어요. 저는 열차 칸 안에서 그러니까 무대 그걸 어떤 연극의 무대로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오가는 대화, 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 소설에서는 쓰고 싶고, 그 소설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쓰고 싶었고, 그리고 그 소설을 쓰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정착하는 과정은 또 단편들로 또 다르게 써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설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소설마다 네. 그 이제 그 본인의 의도를 어디까지만 하겠다. 근데 사실은 중앙아시아에 네. 정착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강제 이주를 어떻게 당했고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의 어떤 삶 자체를 조명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중앙아시아에 정착하는 과정까지는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굉장히 그래서 소설을 효과적으로 잘 썼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에 대해서 정말 한 개인의 에피소드를 다루듯 개인의 어떤 정서를 굉장히 잘 녹아나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굉장히 검증이 잘 돼 있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강제 이주라고 하는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관계가 꼭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관계까지도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서 굉장히 그 열심히 역사 공부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제가 선생님의 작품을 이제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이 떠도는 땅뿐만 아니라 한명이라는 소설, 그것도 위안부의 그 소설을 이제 그 소재로 해서 다뤘던데, 위안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대체로 위안부의 얘기를 흔히 위안부 생활이 끝난 이후의 삶의 초점이 있고 중간중간에 그 위안부의 그 이야기를 회상조로 이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주요를 이루는데, 선생님의 한 명의 소설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은 굉장히 후경으로 있고, 그 당시에 그 위안부들이 자기네들의 그 어떤 위안부 생활을 하면서의 그 어떤 실제 생활이 굉장히 전면화되어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소설을 처음
이게 쓰기가 힘들지 않나. 그리고 굉장히 자료를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에피소드를 다 그 굉장히 줄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거기 위안부 소설에서는 줄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이술 기록을 가지고 참고를 해서 아마 자기가 상상력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 것들과 그리고 또 이제 단편 중에서 국수라는 거 있잖아요. 국수라고 하는 작품도 굉장히 애도의 소설. 그래서 내가 이 선생님은 너무 애도의 작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작품이 본인인데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애도의 작품이요? 예. 우선 제가 감정이입이 소설 제가 쓰는 소설 속 화자가 노인일 때 감정이입이 저는 잘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잘 되고 그리고 제가 위안부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그 위안소에서 지금 그 위안부 경험을 하고 있는 어떤 소녀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살아 돌아온 할머니. 그래서 왜곡된 삶을 살아내신 그런데 아무도 없는 너무나 고독하게 그러니까 뿌리 뽑힌 나무처럼 그 횡된 그레하게 이렇게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우두커니 그냥 앉아 계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저는 그리고 싶었었거든요. 예. 제가 애도의 소설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고 그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고 그 국수라는 작품도 네. 어떤 네. 새로운 엄마? 네. 엄마를 애정하면서 계속 국수를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은 참 특이하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이렇게 계속 쓰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정한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그 동인문학상 보시면서 이런 작품을 계속 본인의 감정과 일치화시키다 보면은 본인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힘들지 않냐라는 얘기를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힘든 건 없었어요? 힘든 거. 그러니까 국수 같은 경우는 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국수.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설도 그냥 처음 그 시작은 어릴 때 저는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을 정말 해서 밀어서 그 썰어서 이렇게 뽑아내신 국수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국수를 먹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그 국수만큼 맛있는 국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수를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소설에 좀 담아내고 싶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설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또 어쨌든 만들어진 거. 한 명을 쓸 때는 제대로 체화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주를 그렇게 단 거는 그러니까 저도 자료들을 찾으면서 이제 그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증언들을 읽으면서 소설을 써 나갔는데 저도 믿기지 않으니까 그 미주를 달아주지 않으면 그것을 독자들이 읽을 때 허구라고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구가 아니라 그 증언에 바탕한 소설이라는 거를 독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미주를 달았고 그 할머니들의 증언을 소설 안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끌고 들어왔는데 그 소설을 쓸 때는 체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끔찍한 어떤 경험이고 그리고 제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할머니나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화가 안 됐는데 그 소설을 쓰고 이제 책으로 펴내고 2년쯤 지나니까 체화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 권 써야 되겠네요, 그럼. 아, 그런데 이제 떠도는 땅을 쓸 때 네. 제가 묘한 경험을 했는데, 네. 어떤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교감이라는 네. 그 단어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소설 속 인물, 제가 창조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인물하고 진한 어떤 교감을 하는 걸 제가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하고 교감이 되더라고요. 아. 감정 교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힘들긴 한데 묘한 어떤 또 황홀함 같은 걸 이렇게 느끼면서 그 떠도는 땅을 태고했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이 저는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는 되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어떤 경험을 떠도는 땅을 쓰면서 역시 스님의 그 완전한 인물과의 완전한 교감 때문에 역시 그 상도 3개씩이나 타는 그런 영광을 받았네요. 아유,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김순 스님은 단편집조차도 7세를 찍고 대부분 이제 그 스님의 그 장편은 거의 뭐 10세 이상, 15세 이렇게 찍는 그런 인기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인기 작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김순이 인기 작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니까 말씀 안 하세요. 아니요. 너무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작가를 지금 대우를 받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소재를 특이한 소재를 소화를 잘 해서 굉장히 본인의 문체로 녹여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 들었듯이 그러니까 본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교감을 통해서 쓴 거기 때문에 얼마만한 어떤 정말 문학 성취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작품을 다 봤겠지만은 이 작품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동인문학상을 주면서 축하 말씀을 하는 김정환 선생님이 작가가 너무 그런 이제 그 애도의 문학으로 이제 가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 굉장히 김순 선생님을 걱정하는 이제 것을 봤는데 근데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교감을 통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황홀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또 이거는 또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느끼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 이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이런 소설을 안 쓰겠다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떠도는 땅을 쓰면서 한 인물과의 한 사람 한 사람 교감을 통해서 황홀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여튼 자기의 정신적인 새로운 어떤 에너지로 이제 충만하게 뜰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쪽의 영향인 것 같아요. 김순 작가님 축하드리고요. 그 떠도는 땅이라는 제목은 선생님이 직접 지은 건지? 네. 제목. 예, 박종규 선생님. 예, 제가 지은 겁니다. 네. 제목이 아주 좋아요. 네. 제목이 좋고. 그다음 이 소설을 네. 픽션과 팩트를 어느 정도 비율로 했는지. 그걸 제가 대충. 계산하면서 쓰진 않았어요. 물론이죠. 네. 그냥 개인의 이야기는 그냥 소설이죠. 그야말로 소설인데 이제 그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사실 네. 저는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그 구성하고 있는 테마하고 너무 잘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테마를 잡아서 글을 쓰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료도 뭐 조사하느라고 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조사한 건 조사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어디서 이런 많은 자료를 조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이런 자료를
이게 러시아 그쪽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 않는 한은 쓰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은 가보지 않으셨다니까 제가 좀 놀랐어요. 가보지 않으시고도 대단한 이렇게 작가예요, 현장감 정말. 있는 자료조사 할 수 있었을까? 예. 그러면 조사를 하신 게 그냥 듣고 그런 문서로 혹은 책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책도 관련된 책도 읽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갔다 오신 분들이 쓴 기행문이나 이제 기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또 찾아서 읽고 그리고 저도 나중에 좀 염려가 돼서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어떤 사실에 어긋나는 또 부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려인들 전문인 역사학자 분에게 이렇게 표사글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서 이렇게 오류가 있는 곳이 있으면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몇 군데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저도 제가 역사 쪽 공부를 하진 않아서 근데 좀 더 그런 분을 더 일찍 좀 더 이제 알아서 좀 친교가 이렇게 있었으면 좀 더 고려인들에 대한 그 공부를 더 하고 이 소설을 썼을 텐데 약간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예. 이번에 떠도는 땅 쓰시면서요, 그 사전에 많은 그 자료들을 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아는 그 아동 작가 중에서 문용숙이라는 사람이 네. 까레이스키라는 그 지금 선생님 소재랑 같은 네. 그 소설을 청소년 소설을 쓴 게 있어요. 네. 혹시 읽어보셨는지? 아니요,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네. 문영숙이가 네. 그 저기 최재영 소설 쓴 사람이죠? 네? 최재영, 네, 최재영 그것도 소설,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또 위안부 문제도 썼고, 네. 예, 그 사람도 그런 소재, 네, 우리의 네. 그 근대의 네. 아직 좀 아픈 역사를 그 청소년 소설로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네. 그 까이스키라는 그 소설을 썼는데 혹시나 네. 많은 자료 수집해서 참고를 하셨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하지는 그리고 이런 역사, 네. 이런 역사 소설을 쓰실 때 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쓰시면서 이 아픈 역사를 그냥 진짜 냉정하고 무덤덤한 작가적 시선으로만 그게 대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런데 제가 역사 소설을 쓰고 있다는 자각을 하지 않고 못하고 소설들을 썼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가 그게 역사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역사 소설은 아니지. 역사전 소재는 했지만 역사 소설은 아니죠. 그거는 아니지만 그 소재가 그런 소재 쓰실 때 그게 냉정하게 글을 써지는가 그런 것이 그러니까 마음 컨트롤이 그렇게 글 쓰는 시각으로만 가능해지는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감을 하면서 썼다고 이제 교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인과. 그럴 때 흔들어 놓죠. 그 인물들이 소설 속 인물들이 저의 감정을 많이 흔들어 놓고 그 희로애락을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니까 냉정한 상태로 소설을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쓰죠 많이. 그리고 근데 상당히 냉정하게 써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 소설 밖에 또 나가 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냉정한 시선, 냉정한 어떤 태도, 그거는 소설 밖에 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말씀하신 대로 소설 속에 나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또 소설 밖에 또 그 소설 속에 나를 들여다보는 또 나가 또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잘, 그 둘 사이 어떤 긴장이 잘 이루어질 때, 예,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지난번에 제가 단톡에 올린 것처럼 남자는 모르구나 무서워한다. 그 작품이 바로 위안부를 다룬 소설이에요. 그 소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지금 김순 선생님하고 작가하고 전혀 다르게 거의 모든 그 위안부 소설의 자료가 거기 다 있어요. 자료가 거의 다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제 그게 주인공 자체가 작가이면서 교수예요. 박금 선생님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면서 그분이 당하는 어떤 비슷한 미투 사건 같은 이야기를 같이 끌어들이면서 위안부 사건을 취재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김순 선생님의 이 한 명이라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그 박금 선생님하고 작품 그 두 개를 남자가 쓴 위안부 소설과 여자가 쓴 위안부 소설을 두고 그거를 비교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문학수첩의 특집으로 지금 다루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남자가 보는 위안부의 문제하고 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뭐 위안부에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박금산 선생님 작품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안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가하고 실제로 위안부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 작품 속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기초 자료로서 잘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위안부 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그 소설 보면 모든 자료가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같이 선생님의 이제 김순 선생님의 한 명이라는 소설하고 그거하고 비교해서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떠도는 땅 이야기를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물론 이제 이게 왜냐면 연해주 이전에 연해주 강제 이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작품 속에 내가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작품 중에서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이 최재영 선생을 모델로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그분을 조금 그러니까 그분 네, 접했죠.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그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지 그러니까 그분의 분신이 되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의도적으로 그렇군요.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떠도는 땅에서 약간 조금 아쉽다 그러는 게 그 연해주에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조금 더 형상화가 됐으면 더 이게 극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되거든요. 저는 좀 제일 아쉬운 게 그거 하나였었어요. 떠도는 땅에서 그 연해주에서 사실 최재영 같은 사람은 시베리아에 그 철도를 날 때 그 철도가 굉장히 길잖아요. 시베리아 그 철도를 날 때 최재영이가 고려인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걸 다 놨어요. 그러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조선인들을 잘 살게 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나중에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 정말 그 숨겨진 이야기 같은 것들이 조금 이야기 속에 같이 드러나서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는 아쉬운 게 별로 없었고 저는 이제 이 작가 포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작가들을 만나면서 느낌이 뭐냐 그러면은 참 이게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작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산다라는 그거를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정말 김순 선생님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 구효수 선생님도 그런 지난번에 풍경소리 같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절에 가서 절과의 그 교감과 이런 것들, 절의 어떤 풍경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다니는 걸 보고 참 이 작가들도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니구나. 작가로서 산다라는 것도 열심히 산 만큼 또 보상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그런 보상이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힘을 얻고 열심히 합시다. 김수음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작품도 읽었고 그리고 또 김수음 작가를 알지만 이렇게 새로운 접촉함으로써 김수음이라는 작가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어떤 안목을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작가를 탐구하는 거죠. 탐구하면서 이렇게 작가 포럼에서 나아가면서 또 본인의 작품도 열심히 쓰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작가 생활이고 굉장히 보람 있는 생활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여기까지. 김수음 작가 굉장히 이게 얌전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런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안 하겠다는 걸 제가 억지로 지금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수 전부 다 힘들었는데 박수 좀 쳐줍시다. 네. 그래, 그러면은 이걸로 저희가 이제 마감하고요. 다음번 저희가 이제 작가 포럼 시간에 또 만나서 얘기하도록 합시다.